안녕하세요. 진화론의 판을 완전히 뒤흔든 책이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오늘 이 책의 핵심을 딱 5분 만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모든 행동과 선택이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유전자의 명령이라면 어떨까 하고요. 자, 이 도발적인 생각의 끝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 책은 정말 거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보통 이런 건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도킨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오직 진화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이 책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점인 거죠. 자, 이 책이 던지는 첫 번째 충격. 바로 진화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개체나 인류 같은 종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고요? 바로 유전자라는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관점의 완전한 대전환이죠. 사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제목 때문에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아요. 마치 유전자가 무슨 생각이나 감정을 가진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어떤 유전자가 더 많이 살아남고 복제되는가? 그 결과를 봤더니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죠.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은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도킨스 본인도 나중에는 차라리 불멸의 유전자라고 할 걸 그랬나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유전자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유전자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 살아남는 그 거의 영원함에 가까운 불멸성이었던 거죠. 기존의 진화론이 카메라로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혹은 단체 사진을 찍는 거였다면요. 도킨스는 현미경을 들고 온 거예요. 렌즈를 더 깊숙이 아주 작은 유전자 단위까지 가져가서 자연 선택이 진짜로 일어나는 곳은 바로 여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걸 유전자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까요? 도킨스는 우리를 생존 기계라고 불러요. 좀 충격적이죠? 유전자라는 이 진짜 주인공이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잠시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 혹은 로봇,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와, 진짜 주객이 전도된 느낌 아닌가요? 자, 이제 이 유전자 중심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타적인 행동의 비밀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유전자가 그렇게 자기 복제에만 혈안이 된 이기적인 존재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가끔은 목숨까지 걸까요? 이 모순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도킨스의 대답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 개체의 이타적인 행동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유전자의 이기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동생을 돕는다고 칩시다. 그건 제 몸속 유전자가 자기 복사본을 50%나 공유하고 있는 동생의 몸을 통해서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 내 유전자를 돕는 셈이니까요. 이게 바로 혈연 선택 이론입니다. 좋아요. 가족끼리 돕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은 왜 도와주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임 이론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줄여서 ESS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떤 집단에서 대다수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전략도 얘를 이길 수 없는, 뭐랄까, 필승 전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예시를 보면 하실 거예요. 자, 바로 이 매 비둘기 게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세상에 공격적인 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맨날 싸우느라 다들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반대로 양보만 하는 비둘기만 있다면 갑자기 나타난 매 한 마리가 모든 걸 독차지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매와 비둘기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을 때 그 집단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 즉 ESS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는요, 티포텟이라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 엄청나게 성공적입니다. 이름도 재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인데 규칙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일단은 무조건 협력한다. 둘째,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한다. 즉, 착하게 굴지만 배신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남남끼리도 협력이 가능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물학적인 DNA, 유전자 얘기였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복제자, 바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킨스가 직접 만든 개념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쓰는 바로 그 밈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토킨스예요. 토킨스는 밈을 문화적 유전자라고 봤습니다. 어떤 노래 멜로디나 사상, 패션 같은 것들이 유전자처럼 복제하고 퍼져나가는데 그 방식이 바로 모방을 통해 사람의 뇌에서 뇌로 전달된다는 거죠. 유전자랑 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한 세대에 걸쳐서 느리게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밈은 어때요? 옆자리 친구한테 TV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수평적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 속도는 유전자랑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물론 이렇게 판을 뒤흔드는 주장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이 책은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도 정말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갔냐? 모든 게 유전자가 시키는 거냐? 이게 바로 유전자 결정론 비판이고요. 둘째,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어떻게 겨우 유전자의 합으로만 설명하냐? 이건 환원주의라는 비판입니다. 그 외에도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전자를 의인화했다는 점, 그리고 밈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지 않냐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비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작 놓치고 있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하고 희망적인 마지막 메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킨스는 우리가 유전자와 밈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의 독재에 반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간만이 가진 의식과 미리 생각해보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이 시키는 대로, 유행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 전에 잠깐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능력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인 유전자의 명령에 싫어라고 말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저 유전자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생존 기계일까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된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